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연우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기성이라고 불리는 오청원, 그의 인생 스토리, 그리고 이제 바둑간을 풀어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오청원 선생이시고요. 바둑의 성인이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자연스러울 만큼 그의 바둑과 인생은 지금 현대 바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사실 이 바둑 역사라 그러면 오청원 바둑이 나오기 전 그리고 후 이렇게 사실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은 정말 이제까지 이제 바둑이 뭐 4,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천 년 동안 정말 많은 천재기사들이 자기 시대를 이렇게 수를 놓았었는데 바둑의 그 본질, 규명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이 오청원 선생만큼 큰 영향을 끼친 기사는 없죠. 사실 이 오청원 구단인데 중국 본토 발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우칭위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갈게요. 오청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훈현 구단, 그쵸. 네, 조훈현 구단이랑 이제 스승님이 같아요. 조훈현 구단이 뭐라 그랬냐면, 내게 이제 어떤 느낌을 준 바둑, 영감을 준 바둑은 오청원이 유일하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오청원 선생님을 매우 존경한다. 그리고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바둑의 기술적인 면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이 오청원 선생 경지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출생이랑 뭐 이런 것들 잠시 뒤에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거인의 세기의 그 살아있는 기성 오청원 선생의 인생은 어땠는지 어린 시절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 이름이 오청원이 아니라 오천이었어요. 물론 이 오는 아니겠지만 오천이었고요. 1914년생이에요. 1914년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나고 7살 때부터 바둑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의 북경 어느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이 오천 어린이가. 근데 이제 이 오천의 재능에 반한 어떤 고수 이름이 있었는데 그 고수 이름이 고수여. 이름이 정말 고수여. 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오천에게 그 고수여가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오천의 어머니는 어느 날 이제 스승에게 가가지고 어떤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스승은 이제 그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샘물은 아득한 곳에서 솟아서 멀리까지 흐른다 라는 이제 뜻으로 오청원이라는 이름을 그때 이제 지어주면서 오청원이라고 이제 불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과 9살 때죠. 바둑을 배운 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국 고수의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상당히 이제 바둑 불모지였어요. 1920년대, 그때 당시가 1920년대죠. 그때는 중국은 아예 프로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어떤 그 돈 많은 권력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상금이 있는 대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둑 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둑 두는 사람들은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기면 이제 상금을 타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요런 이제 대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오청원 같은 경우에는 이모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모부가 오청원이 바둑이 세다는 소식을 이렇게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그 북경에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오청원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여서 권력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녹을 받으면서 장학생이 된 거죠. 오청원이. 장학생이. 그래서 그 장군은 오청원이나 여러 바둑꾼들이 대국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장군이랑 그리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면서 막 장군을 엔터테이닝을 막 시켜주는 거야. 장군을 즐겁게 해주는 게 그들의 업무였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한 달을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괜찮은 보수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오청원도 그 당시에 그 장군에게 그렇게 받은 거죠. 하지만
또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죠. 부친의 죽음, 부친의 죽음으로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죠. 하지만 오청원이 가져오는 그 장학금으로 그 집안의 가세를 금세 복원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군의 수하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안 돼서 그 장군은 실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오청원이 더 이상 그 장군이 어떤 지원금을 해줬었는데 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나 하다가 각종 대회를 참가를 해요. 바둑대회를. 그러면서 아주 큰 상금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위기였지만은 더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문에도 오청원이 나게 되고 그가 전국적으로 바둑의 인재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청원 구단의 여기가 이제 오청원 구단이죠. 오청원 선생 1928년이에요. 오청원은 나이 14살에 일본 유학을 결심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바둑 불모지고 일본은 이제 모든 고수들은 이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누구랑 갔냐면 어머니랑 맏형이랑 같이 갔어요. 같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세고의 겐사쿠 그분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시험기라는 게 있는데 시험기 그거를 거쳐가지고 일본기원에서 3단을 받아요. 3단을 인허를 받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이랑 그 실력이 상당히 또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단이 높으면은 좀 강하고 그래서 오청원은 곧바로 3단을 받고 일본 바둑계를 석권에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세고의 구단 스승 세고의 구단의 문화생은 딱 3명이었어요. 딱 3명. 누구였냐? 바둑황제, 우리나라의 바둑황제 조훈영 구단, 그리고 일본의 바둑 천재 하시모토 우타로 구단이죠. 그리고 바로 오청원. 보면 이제 조훈영 구단은 한국, 하시모토 우타로는 일본, 그리고 오청원은 중국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3국에서 이제 한 명씩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분 다 정말 대성했죠. 이 대성한 3명의 제자를 이제 키웠어요. 세고의 구단이. 자, 그리고 이제 29년에 오청원 선생이 4단들에게 4단으로 승단을 해요. 승단을 하고 선으로 이제 비등비등할 정도의 아까 4단들이랑 뒀을 때 선으로 비등비등할 실력으로 바둑이 많이 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궤동환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었어요. 궤동환. 요새 이제 목진석 구단의 별명이 궤동인데 사실 이 원조죠. 궤동의 원조 궤동환 기타니 미노루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만나게 돼요. 여기서 오청원이 기타니를 상대로 아주 파격적인 바둑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바둑이 뭐냐면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기보를 한번 보시고 자, 이거를 보면은 첫 수가 1000원이에요. 딱 가운데 둔 거지, 가운데. 오청원이 3단, 그리고 기타니가 4단이었을 때 사상 최초로 흉내바둑을 둔 거예요, 흉내바둑을.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1929년 6월 3일에서부터 25일까지 치러졌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둑이 하루에 잘 안 끝났어요.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기니까. 이게 이제 신문에 게재가 됐고 오소년 출세기 제7국 칠수는 선상선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보면은 이제 오청원이 이제 흑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1000원에다 딱 첫수 두는 거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도 딱 두면 딱 놀랐는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첫수 뭐 귀를 소목만 차지를 했거든요. 화점도 없었어요. 화점도 안 뒀어. 근데 이제 기타니를 상대로 오청원이 딱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선배를 상대로 기타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욕적으로 느꼈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 바둑은 그 당시에는 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요새는 덤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는 덤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흉내 바둑을 둔 거죠. 흑이 중앙을 차지를 하고 백이 두니까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일로 내가 중앙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 상하 좌우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이 점을 이용을 한 거죠. 이 점을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 흉내 바둑을 계기로 덤이 생겨요. 그 이후로 덤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전엔 없었는데. 자, 하지만 이제 결과는 백이 이겼어요. 백이 이제 세집 반승을 거두었지만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파격적인 어떤 실험이었다. 흉내 바둑. 사상 최초의 흉내 바둑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신포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신포석. 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건데, 이렇게 두 분이 여기 왼쪽이 이제 오청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안경 끼신 분이 기타니, 이렇게 해서 이제 신포석이라는 걸 두게 됩니다. 오청원이요 이런 말을 했죠. 오청원 선생님께서 바둑은 조화다. 명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둑의 모든 착점은 조화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항해의 과정이다. 라 그래서 전체의 균형을 잡으려면 조화를 이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의 균형 그리고 조화를 중시하는 거는 바로 이 신포석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신포석은 1633년에 기타니 미노루와 오청원이 함께 만들었어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타니가 오청원을 이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포석 연구를 하는 거죠. 오청원은 그 당시에 소목만 둬, 사람들이. 소목만 두니까, 뭔가 좀 지루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찰나에 기타니가 같이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그때 둘이, 그 엄청난 두 분이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일본 기원의 편집부장이었던 야스나가 하지메가 우연히 놀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상당히 또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논의를 하면서 이거를 결국 책으로 정리를 해서 내게 되는데 바로 이게 신포석이고 이 야스나가 하지메가 글로써, 글은 정말 잘 쓸 거 아니에요. 이 글로써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담아가지고 세 사람이 공조가 된 이 바둑혁명 신포석은 당시에 10만 부가 넘게 팔립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둑인들 뿐만 아니라 바둑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쳐서 한때 사람들의 그 대화 주제로 신포석과 바둑혁명 이런 주제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고 인기를 모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쵸. 정말 대단하죠. 이때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마지막 바둑 명인이 있어요. 이 왼쪽 사진이에요. 오른쪽은 이제 오청원이고, 왼쪽이 슈사이 명인의 환갑 기념 대국이라 그래서, 자, 이제 그 당시에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16명의 기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토너먼트를 열락을 했어요. 토너먼트를 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명인이랑 환갑 기념대국에 나설 대국자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오청원이 결승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시모토를 만났어요. 천재 하시모토를 만났는데 그때 누가 이겼냐? 오청원이 이기게 됩니다. 오청원이 이기게 되고 근데 그때 오청원의 인기가 정말 높았거든요. 사람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예를 들어서 이세돌 대 커제 이 결승전이 나오면 뭐 바둑TV 같은 경우에 PD님들이 이 두 명이 만나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왜냐? 시청률이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훨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 사장이 패자였던 하시모토에게 져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왜냐면 이제 오청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문이니까 구독률 같은 거죠. 구독률이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장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뭐 장난 삼아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래서 오청원이 선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바둑을 과연 보여줬을까요? 오청원은 이런 또 바둑을 보여줍니다. 또 이제 기보를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요거는 이 명인이 사실 엄청나게 명예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또 일본의 마지막 명인이었기 때문에 자, 백이 본인방 슈사이 명인이고요. 흑은 우칭이한 그러니까 오청원 5단이에요. 이게 슈사이 명인 환갑 기념대국 기념되고 제한시간은 24시간이에요. 제한시간 24시간. 자, 그리고 정선이에요. 정선. 덤이 없다는 거죠. 1933년 10월 16일에 시작을 해서요. 14번, 14차나 이뤄져요. 14차. 와, 진짜 힘들었겠다. 살이 얼마나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14번 동안 이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1월 29일날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 그 당시에는 33도 금기시였고 화점에다가 두는 것도 금기시 돼 있었어요. 아무도 안 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보를 보면은 첫 수가 일단 어디냐? 3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더니 이제 명인이 좀 피가 거꾸로 쏟았나봐요. 명인을 상대로 이 어린 기사가 이런 실험적인 수를 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이라서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됐지만 우리 신문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행복해 하셨겠죠. 구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사키 마사노리의 책에서는 전통을 무시한 아주 반역 행위다. 그리고 극심한 무례다. 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전통 바둑계의 상징이자 당시 바둑계 대원로로 대접을 받던 이 혼인보 슈사이를 상대로 심포석을 들고 나온 거에 어떤 비난이 좀 거세기도 했어요.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존중해야 되지 않냐, 상대를.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중앙까지 가뜩이나 1로 33당해서 당황스러운데 3까지 당했죠. 화점. 그때 이제 명인은 이런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까지 5로 1, 3, 5 연타를 이렇게 친 거죠. 오청원 그때 선수가. 그래서 일단은 멘탈적으로 명인이 좀 많이 치명적으로 이제 좀 당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국은 진짜로 올해 4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판이 4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3차례에 걸쳐서 명인이 중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불공평한 게 뭐냐면 오청원이랑 이 명인 두는데 중지는 명인이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오청원이 원할 때는 중지를 할 수가 없고 명인이 원하는 때만 중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 불공평하지. 그리고 이제 슈사이 명인은 어떤 불패의 명인이라는 그 명예에 상당히 집착을 했기 때문에 이 판을 꼭 이겼어야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슈사이는 제자가 되게 많았어요. 제자가 많았고 중지할 때마다 제자들과 사실은 뭐 검토할 수도 있었던 거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검토하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던 중에 묘수가 터져버려요. 묘수. 그 묘수가 뭐냐면은 160번째의 묘수인데 그 수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 수 같은 경우에는 160번. 자, 여기서 이수. 이게 진짜 희대의 묘수거든요. 이걸 설명하려면은 뭐 한 20분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할 거고요. 이수를 중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수가 터져요. 근데 이제 도는 설은 그 슈사이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거를 발견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제자가 이거를 발견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일본 바둑계에서 금기가 되는 거죠. 감히 명인이 둔 수를 제자가 가르쳐줬다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이제 정말 멋진 묘수를 터뜨리면서 바둑이 이거 전에는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아져가지고 좀 계속 중지를 한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명인이 2집승을 거두긴 해요. 2집승을 거두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봉수라는 게 생긴 거죠. 봉수라는 제도가. 덤도 만들었지. 봉수라는 것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청원 선생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 고치기 10번기. 그쵸? 치수 고치기 10번기. 치수 고치기라는 거는 뭐냐면, 뭐 많이 지게 되면은 치수가 뭐 선, 2점 뭐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건데, 자, 다시 이 사진을 보시고, 오청원의 기탄이 10번기가 열렸어요. 10번기. 그러니까 10판을 둔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10판을 둔다는 거고, 39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939년, 그리고 1941년 6월에 끝이 나는데,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오청원 대 기탄이, 기탄이 대 오청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라이벌이죠. 여기서 기타니 미노루는 정말 전력을 다해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죠. 물론 오청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기타니 미노루가 모든 걸 쏟아냈지만 패배합니다. 패배하고요. 그리고 너무 아픔이 큰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졌어. 10번기의 패배로 아주 큰 상처를 입고요. 삭발까지 하게 돼요. 머리를 그냥 싹 밀고요. 그리고 그 기탄이 도장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10번기 끝나고서 그 도장은 진짜 초상집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 스승이 그렇게 엄청난 대회에서 졌으니까 다들 이제 뭐 웃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오청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성격이 어땠냐면은 바둑 이외의 것에는 정말 무관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약간 이청우단 같은. 그리고 엄청난 노력파. 엄청난. 어떤 정도였냐면 일단은 한 손으로는 이제 바둑알을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또 책을 봐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왜냐면 책이 이제 무거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손이 계속 지탱해서 아프면 그때 이제 이쪽 손으로 책을 보고 이 손으로 바둑알을 놓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노력파였어요. 그렇게 평생을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오청원을 천재라 그러는데 오청원이 부정을 해요. 천재란 없고 모든 것은 노력의 대가다 라는 말까지 남기죠. 저도 예전에 이제 연구생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내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질 만큼 열심히 하겠다. 나의 모든 걸 쏟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잘 구부러지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뭐 평생 해야 되나 봐요. 자, 어쨌든 치수 고치기 10번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오청원은 1인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1인자로 거듭나게 되고요. 그때 바둑계에서. 하지만 또 인생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934년이죠. 일본으로부터 귀화의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귀화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청원이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되라. 압박을 받아요. 계속 일본에서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936년에 고이즈미로 개명을 하고 일본에 귀화합니다. 그리고 1942년 바로 그 몇 년 안 있어서 28세의 나이로 최연소 8단에 오르고요. 그리고 그 8단이 오른 그 해에 일본인 오카주코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자,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만든 이 치수 고치기 10번기. 이거는 이제 승부 바둑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승자에게는 무한한 영광. 하지만 패자에게는 치명적 아픔. 명예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큰, 뭔가 명예가 좀 실추가 되는 게 있죠. 오청원은 막 10번 뒀는데 10대 0 돼봐요. 그렇잖아요. 오청원은 이제 10번기 무대에서
정말 그 당시에 초고수들과 식번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승리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타니 미노루, 하시모토 오타로, 뭐 후지사와 호사이. 이 후지사와 호사이는 최초 구단. 그리고 뭐 사카다 에이요, 다카가와 각구 등 모든 선수들을 상대로 10번개에서 다 이겼다. 그 당시 이제 4승 차이가 나면은 치수를 고치는 거예요. 이 치수라는 거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축구로 따진다. 그러면, 뭐, A팀이랑 B팀이랑 하는데, 실력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미리 1대0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더 많이 차이가 나면은 2대0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핸디캡을 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정상급 프로들끼리. 그래서 10번기를 하면서 치수를 고쳐 나가는 건데, 그 당시 이제 덤이 없던 시절에 오청원은 100으로도 이제 승리를 해요. 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선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번기로 함으로써 치수를 선상선이나 정선까지 떨어뜨려요. 이건 좀 차이가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인자의 위험을 과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10번기의 이면에는 오청원과 어떤 일본 바둑의 대결이라는 그런 구도가 숨어 있었는데요. 호선, 선상선, 정선, 순이죠. 그렇죠. 오청원의 스승 세고의 겐사쿠는요, 일본 바둑계에서 되게 개방적인 개혁파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방, 그 반대는 이제 본인방 세력 위주의 일본 기원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립을 하고 있었죠. 대립을 하고 있었고, 1945년 일본이 패전을 하잖아요. 패전을 하는데, 그때 오청원의 일본 국적도 소멸이 돼요. 아니, 일본으로 귀화하라 그래서 고이즈미로 개명까지 한 다음에 귀화했는데, 일본의 국적을 소멸을 또 시켜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화교들이 패전국의 국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의 국적을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뭐, 오청원의 그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거랑은 전혀 이제 다르죠.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국적이 없었어요. 이 오청원은 3년 동안 무국적자였다가 1949년에 대만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1979년에 일본 국적을 재취득하기는 해요. 결국에는 한참 뒤에. 그리고 이제 10번기가 이거는 가장 후끈하게 달아올랐을 때, 그때는 이제 전쟁 뒤에 후지사와 구라노스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 후지사와 구라노스케인데, 대국료 같은 경우에도 이 대국,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사진의 대국료가 상당히 고액으로 책정이 됐었고, 보수적인 일본의 어떤 그 순혈주의가 타도 오청원을 외치고 있었어요. 오청원이 신 같잖아요. 다 이겨. 그러니까 뭔가 시기와 그 질투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청원은 중국 출신이고, 그리고 이 대결에서 일본 기원 섭외부장이었던 사람이 오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쿠야마가 누구냐면 여기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저 후지사와 사이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야. 그러니까 이 장인이니까 당연히 사위를 옹호하죠. 적극적으로 그냥 서포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오청원을 서포터는 누구였냐면은 요미우리였어요. 요미우리. 그리고 이제 그쪽 그 후지사와 사이 쪽이 요미우리의 상업성을 막 또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비난을 해요. 요미우리 쪽은 이제 일본 기원이 너무 비겁하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냐. 막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막 과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승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사람만의 대결이 아닌 거지. 후지사와가 오청원에게 2번이나 10번기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서 이제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았으면 거의 뭐 쫓겨나게 생겼네. 그리고 너무 이제 어깨가 무거웠는데 그걸 져버리니까 일본 기원을 아예 장기간 떠나버려요. 고개를 못 들어서 자기가 떠나고 뭐 나중에는 왔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오청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불렀죠. 신격화했어요. 그는 바둑 타이틀 위에 존재하는 바둑 신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칭이면 오청원을 살아있는 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1947년에 오청원이 일본 기원을 탈퇴를 해요. 또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많지 않나요? 일본 기원을 탈퇴해요. 근데 이게 탈퇴가 아니라 제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스승 세고해가 이 일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도 미스테리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오청원은 자기가 일본 기원에서 이제 탈퇴됐다는 게 그거를 20년 동안 몰라요. 20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그만큼 이제 무심한 걸 수도 있어요. 바둑만 이제 보고. 아무리 그래도 20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사실적으로 이제 47년 이후에 그 10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방인 오청원과 일본 순혈 기사들의 대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곳의 정치는 당시 세고해가 이제 1948년에 이사장직을 반강제로 사임을 또 당해버려요. 그때 이제 세고의 제자, 또 다른 제자, 오청원 말고 하시모토 우타로도 그 스승이 거기서 이제 물러나는 걸 보고, 물러났다기보다는 반강제로 사임을 당하는 걸 보고 일본 기원을 그냥 박차고 나가버려가지고 그때 관서기원이 생긴 거예요. 일본의 기원이 두 개잖아요. 관서기원은 그때 독립을 해서 나갔죠. 당시 일본과 그 중국의 어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관계들이 상당히 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게 또 영화로 나와요. 영화의 이름은 기성인데요. 저 이 영화를 제가 아마 부산에 가가지고 옛날에 나왔을 때 본 기억이 있거든요.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성 오청원이라는 영화예요. 기성 오청원이라는 영화고, 이때 당시 그 시대적인 뭐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또 잘 그리고 있는데, 폭탄 터지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중인데 바둑 두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폭탄 터졌는데도 계속 바둑도, 그 장면을 보시죠. 네. 자, 対局を続けましょう。 그리고 다시 도. 대단하지 않나요? 말이 돼요? 어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얼마나 지금 평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폭탄이 터졌는데도 바둑판을 몸으로 감싸 안고, 폭탄이 나 살았다 이제 계속 바둑 두는 거야. 평정심을.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난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이건 좀 오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 장면이 가장 전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화 기성 오청원 한 1시간, 러닝타임 한 1시간 46분 정도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네요. 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가면은 오청원의 승부관이 또 나옵니다. 승부관. 이제 그 담배 피시는 분은 오청원 선생님 아니고 왼쪽이세요. 그는 이제 10번기 상대들은 상당히 되게 내가 이 대결에서 목숨을 두고 둔다,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약간 비장했다면은 오청원은 좀 여유가 있었고, 이기고 지는 것은 운이며 이 흐름에 내 몸을 맡긴다, 약간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였어요. 확실히 그의 바둑두는 모습은 되게 경건한데 뭔가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런 무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각자 이제 바둑관들이 있잖아요. 기사들이. 훗날 오청원과 심포석을 펼쳤던 기탄이는 이런 말을 남겨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게 기탄이가 원조인가 봐요. 아니면은 뭐 모르죠. 근데 기탄이가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러네요.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그리고 또 끝나지 않았어. 오청원의 인생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요. 1961년 제1기 명인전 리그전 도중에 대단히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뭐 정치적인 소행이었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또 많거든요. 이후에 오청원 선생은 뇌 손상을 입고 천식,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약간 그 조치훈 구단도 그랬잖아요. 오청원은 이제 덤이 생긴 프로타이틀의 시대에서는 전만큼의 성적을 그 이후로 이제 거두지 못하고요. 교통사고도 들었지만 물론 나이도 같이 들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가 51세가 되던 해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관계도 끝나고요. 10번기도 그 이후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에 은퇴를 하고 1990년에 이제 21세기 포석을 발표를 하고요. 이제 오청원 구단은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100살까지 사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100세의 나이로 타계하셨고요. 그 전까지 변함없이 바둑도 두고요. 뭐 이렇게 큰 세계대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그 대국장에 가가지고 후배들이랑 같이 검토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셨었고, 근데 이 오청원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상당히 약골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재는 박명이다. 명이 짧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도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100세까지 사셨고, 이런 말을 하셨죠. 내 인생의 여정은 승부와 신앙의 연속이었다. 또 신앙에 또 상당히 심취해 계셨기 때문에 물과 불처럼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거였고, 그 어느 것을 윗자리에 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죽는 순간까지 그러할 것이고, 내 인생의 딱 두 가지는 바로 진리와 바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이 현대바둑의 전설 오청원, 중국과 일본의 어떤 미묘한 정치적 상황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에 남아서 정말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일본 바둑을 제패를 했어요. 오늘날 정의된 수많은 정석들이 있죠. 그리고 오청원 선생의 그 손길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고, 당대 최고수들과의 어떤 그 10번기, 그걸로 인해서 아주 멋진 기보들을 남겨주었어요. 정말 많은 프로기사들이 오청원 선생님의 기보를 가지고 연구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많이 봤었고, 거기서 그 기보에서 선생의 자유로움과 어떤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의 기보와 어떤 바둑관, 그리고 인생관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살아있는 기성 오청원 선생님의 인물 탐구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